요즘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원화 가치는 왜 자꾸 떨어지고 나랏빚은 왜 이렇게 늘어만 갈까요? 오늘 한국 경제를 꽉 옭아매고 있는 이 세 가지 문제, 바로 원화, 부채, 그리고 부동산의 이 악순환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눈에 띄는 현상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바로 환율입니다. 달러당 1,400원 선을 계속 위협하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그냥 잠깐 겪고 지나가는 일시적인 위기일까요? 아니면 우리 경제에 뭔가 더 깊은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신호일까요? 물론 우리에게 위기가 처음은 아니죠. 하지만 이번엔 뭔가 좀 다릅니다. 여기 과거 위기 때랑 지금을 비교한 걸 좀 보세요. 예전엔 환율이 확 치솟아도 V자 형태로 금방 다시 안정을 찾았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한번 올라간 환율이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L자 형태로 쭉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예전처럼 회복이 안 되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시선을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부로 돌려봐야 합니다. 문제의 시작은 바로 원화, 우리 돈 자체에 있을 수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핵심 원인이 여기 있어요. 시중에 풀린 돈의 양, 그러니까 통화량 증가율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8.7%인데 미국은 4.8%입니다. 미국보다 거의 2배나 빠른 속도로 돈이 불어났다는 얘기죠. 여러분, 뭐든 흔해지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원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시중에 원화가 너무 많이 풀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게 바로 고환율을 만든 근본적인 힘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적이 나옵니다. 당국이 이 통화량 관리라는 본질적인 문제 대신에 엉뚱하게 국민들의 해외 투자를 탓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이죠. 한 경제 분석가는 이걸 두고 불을 꺼야 할 소방수가 오히려 시민들을 탓하는 격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사실 환율 안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와 중앙은행에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원화 가치를 떨어뜨린 과도한 통화 공급.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또 다른 문제로 바로 연결되거든요. 바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나랏빚, 국가 부채 문제입니다. 근데 국가 부채라고 하면 도대체 어디까지를 빚으로 봐야 할까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보통 정부가 발표하는 D1은 중앙정부 빚만 말하는 거고요. 국제기구가 주로 보는 D2는 여기에 지방정부 빚까지 더한 겁니다. 근데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예요. 한전 같은 공기업 부채의 D3,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급해야 할 미래의 연금, D4까지 다 끌어모아야 진짜 사이즈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숨겨진 빚까지 다 더한 D4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얼마나 될까요? 무려 GDP의 181%입니다. 181%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가 1년 동안 버는 모든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몽땅 쏟아부어도 이 빚을 다 못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하지만요, 해외 투자자들을 진짜 불안하게 만드는 건 단순히 빚의 총액이 아닙니다. 바로 이 빚이 늘어나는 속도예요. 무서운 속도죠. 다른 선진국들이랑 비교해보면 이 심각성이 확 드러나는데요. 지난 40여 년 동안 미국 빚이 1.4배 늘어나는 동안 우리는 무려 6.5배나 폭증했습니다. 이 속도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죠.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빚은 늘어나고 있어요. 이럴 때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정석적인 해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해법을 쓸 수가 없어요. 아주 특별한 족쇄에 발목이 묶여 있거든요. 바로 여기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로 꿰뚫는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원화 가치를 방어하는 가장 확실하고 전통적인 방법, 바로 금리 인상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걸 못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그 정답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사실상 이 부동산 시장의 인질로 잡혀있는 셈이거든요. 만약에 기준금리를 섣불리 올렸다가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엄청난 두려움이 존재하는 겁니다. 한시장 분석가의 말처럼 부동산 가격 폭락이 두려워서 기준금리를 못 올리는 거다. 바로 이겁니다. 이 공포가 금리 인상이라는 꼭 필요한 조치를 가로막고 결국 통화정책 전체를 마비시켜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점들을 한번 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원화, 부채, 부동산. 이 세 가지 문제가 어떻게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는지 그 구조를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그 무서운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자, 보세요. 경제가 힘들어지고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정부는 경기를 살리려고 돈을 풀고 빚을 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시중에 돈이 더 풀리니까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겠죠. 그럼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부동산 시장이 무너질까 봐 무서워서 저금리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 저금리는 다시 경제 압박과 원화 약세로 이어지면서 이 굴레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악순환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겠죠. 언젠가는 이 고리를 끊어야만 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우리 앞에 놓인 길을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안정화입니다. 어떻게든 환율과 금리를 안정시키고 정부가 계속 돈을 풀어 시장을 떠받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이 다시 한번 들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야말로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둔 채 폭탄을 뒤로 미루는 것과 같아서 악순환의 고리가 더 단단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고통스러운 조정입니다. 환율과 금리 압박을 더는 버티지 못하고 당국이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금리를 올리거나 정부 지출을 줄이는 아주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은 큰 충격을 받겠죠. 단기적으로는 정말 고통스럽겠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꼭 필요한 수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제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지금의 고통스러운 조정을 감내할 것인가? 아니면 일단 당장의 위기만 넘기면서 나중에 터질지 모를 더 큰 위기를 감수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이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